오케이, 자 해봅시다. 한 페이지 고대가요가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거. 얘들아, 고대가요에서 기억나는 거, 고대가요가 언제 시대 얘기니? 고대가요 고조선부터 시작됐던 아주 옛날 얘기지? 네. 그치? 그러면 자, 그때 형식적인 특징 뭐가 있었을까? 고대가요의 형식적인 특징 어? 구설? 아, 구전되었다. 구전되다가 뭘로 바뀌어? 한역 된다. 한역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한역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였지? 한문, 한자로 번역된 거예요. 누구의 말이? 우리의 말. 우리의 이 지금 하는 말이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전해지다가? 구전되다가. 그치? 자, 그리고 배경설화가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전해진다. 배경설화 속에서 있었던 노래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품 4가지 배웠는데 혹시 다 기억나니? 공무도화가의 내용을 우리가 압축시키면은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노래였지. 자, 구지가는요, 거부가 머리 내놔라 안 주면 널 구워 먹으리. 정읍사는요, 달아 높이금 떠서 우리 남편 좀 비춰주세요. 안전히 무사하게 돌아오도록. 황조가는요, 오케이, 헐헐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 지난주의 내용은 제가 강의가 있으면은 카톡에다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자, 오늘은 이제 향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요 향가라고 하는 작품은 어느 시대였더라? 우리 지난 시기에 쭉 시대별로 한번 배치시켜 봤었는데, 삼국시대에서 삼국. 오케이, 삼국시대 그리고 신라 시대에 대한 노래였다. 특히 신라의 노래예요. 신라의 노래. 백제는 없었어. 고구려는 없었어. 다 신라의 노래예요. 그럼 신라 시대의 노래다라는 게 핵심 단어고, 자, 밑에 향찰로 기록됐다라는 말이 또 핵심이에요. 향찰로 기록됐다. 그럼 우린 향찰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 향찰은요, 여기 요렇게 가로 한번 쳐볼까? 향찰에 대해서 요렇게 수식해주는 절이지, 관형절. 그럼 향찰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한자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음이 있고요, 뜻이 있어요. 우리 한자를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읽지? 자, 그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대. 그것으로 기록이 되었대. 자, 근데 이거는 한문의 순서일까? 우리 국문의 순서일까? 글자. 얘는 국문의 순서로. 그러니까 한문의 순서라는 건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요. 국문, 우리 국어의 어순을 따라가요. 예를 들면 요 서동요라고 하는 작품에 요 한자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자, 처음 부분을 보면 자, 요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선. 화, 공, 주. 자, 근데 요 선자는 착할 선자거든요. 요 화자는요, 될 화예요. 요 공자는요, 빌공. 요 주자는요, 뭐 주인주라고 하는데 님주.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 한자를 얘기할 때 선화공주라고 시작을 해요. 서동유의 시작은요. 이 단어 5글자인 이 한자 글자에서 선화공주라는 말 찾을 수 있겠니? 선, 화, 공, 주, 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뒤에 소리로 읽고요, 어떨 때는 뜻으로 읽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다, 그런 기록을 2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향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향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 이제 조금 이제 향찰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 일단 첫 번째, 너무 옛날 시대 글자들이잖아. 신라 시대 글자면은 지금으로부터 못해도 뭐 1000몇백 년 전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때의 소리랑 지금의 소리가 똑같을까? 글자에 대한 소리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맹점은 뭐냐면은, 또 단점은 요 글자를 뭐라고 해석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신라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2글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자, 요거는 무슨 글자니? 묘해산자예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니? 밤야자예요. 그럼 제가 이 글자를 딱 남기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남긴 것 같아, 내가? 밤의 산속에서 죽었다? 아니, 이 글자만 딱 남겼다고. 글을 이렇게 시를 쓰다가. 그럼 뭐라고 해석할래? 이 두 글자 안에서 막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겠지? 나는 뭐라고 남겼을까? 왜야? 뭐야? 이렇게 뭐야?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남겨서 쓴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없어.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작품 중에서 제가 요 찬기파랑가와 제망매가 두 작품을 실어놨거든요. 근데 찬기파랑가는 어떤 형식적인 측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제망매가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든 학교에서 다 실려있는 작품이니까.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형식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자, 향가는요, 4구체, 8구체, 10구체, 줄수가 4줄, 8줄, 10줄로 쭉쭉쭉 좀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19채 이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자, 4구체, 8구체, 10구체를 한번 비교해보면 단순한 건 누굴까? 4구체, 4줄짜리니까 단순하겠죠? 그러면은 조금 내용이 자세한 건 어딜까? 19채겠지? 자, 19채인 즉시 여기는 완성된 형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완성된 형태를 가장 정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정제라는 단어는 뭐야? 정제수, 정제. 정제. 가장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정제되었다. 뭔가 고정된 형식으로 완성된 형태로 우리는 19채 향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19채니까 몇 줄짜리라고요? 10줄짜리예요. 그럼 10줄짜리 어떻게 나눌래? 4, 4, 2로. 4, 4, 2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4, 4, 2로 나눌 때 요 4행, 4행, 그럼 여기까지는 8줄이잖아요. 마지막 2행은 9번째 줄과 10번째 줄. 요 두 줄을 우리는 낙구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뭐 결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정제된 형식으로 정형시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낙구,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가 드러나냐고요? 구행의 첫머리에는 감탄사를 줍니다. 감탄사를 둡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요, 이런 시조, 가사 이런 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이어집니다. 혹은 학교 내신에서 보면요, 요 19채 향가를 사뇌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사뇌가라고 할 때 가는 노래 거고요. 사뇌라는 단어는요, 큰 의미 없어요. 이거 신라의 지명 이름이에요. 사뇌라는 지명에서 유행했던 노래다라고 해서 사뇌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어. 그냥 19채 향가는 사뇌에서 유행했던 노래. 어떤 형태의 노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낙구에 감탄사가 들어간 노래. 낙구에 감탄사가 들어간 노래.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 신하의 도리, 뭐 추모, 연모하는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상, 우리 삼국시대에 불교가 유입됐죠? 네.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 소소리망, 법흥왕, 심리왕 등등등. 자, 그래서 승려인 경우가 많아요. 작가에서는요, 승려가 대다수 차지하고요. 혹은 화랑,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밑에 가서 우리 의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자. 의의 뜻은 뭐니? 이건 의가 있어 이러잖아. 이거에 대해 의를 얘기했어. 의가 있어. 무슨 뜻이야, 의는? 맞아. 조금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건 의미가 있어 라는 말이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미가 있다, 좀 어려운 말이면은 가치가 있다. 어렵니? 잘했다. 이렇게 쉽게 처리하세요.
아, 의의란 건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된 부분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한 거구나. 그럼 이 향가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 최초에 정형화된 서정시래요. 정형화됐대. 형식이 뭐에 든 거예요? 정형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 연결시켜주면 돼? 정형화는? 그렇지. 19체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 정형화된 서정시. 아니면 옆에다가 써. 낙구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 이런 의미에서 향가는요, 우리 문학사에서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잘했고요.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대요. 주체적이라는 단어가 뭐야?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을 잡고 수용했다라는 거지. 향찰로 표기해서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지. 한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국문을 우리 자체적으로 변용해서 수용해서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런 점 잘했대. 잘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향가 두 작품을 쭉 볼 건데 1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찬기파랑가는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요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어서 해석을 확실하게 하지는 않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 동물만 한번 봅시다. 충담사라고 쓰여 있네요. 작가는요. 그럼 충담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 사. 무슨 사? 절. 그럼 절이 썼어? 절이 이렇게 쓴 거야? 스님을 얘기하겠지? 승려를 얘기할 것 같아요. 승려. 아, 충담 스님이라고 하는 승려가 썼구나. 아까 대부분의 작품은 승려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신라의 화랑 누구? 기파랑을 예찬하는 내용. 아, 예찬적 내용이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이 제목에서도 드러났을 걸. 제목은 찬 기파랑가래요. 요렇게 나누면 되겠다. 찬 무슨 말이에요? 예찬하는 거죠. 누구를요? 화랑이었던 기파랑을. 화랑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자, 줄수를 보니까 몇 구체예요? 19체예요. 자, 19체에서 정형적인 특징. 19체 향가에서는 낙구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 찾아볼까? 몇 번째 줄? 오케이. 9행, 10행의 여기 부분. 낙구의 감탄사. 보여야 돼요. 자, 이게 나중에는 누구에도 영향을 줬다? 시조의 종장의 첫 구절. 시조의 종장 첫 구절은 사문볼로 고정을 했지. 거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만 요 창기파랑가는 자료로 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해석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내신이나 이럴 때 들어간다면 그때 볼 거고 대부분 안 들어가요. 창기파랑가는. 자, 넘어가서 그럼 제망매가 자, 요 작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빡세게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배경설화가 있네요. 자, 배경설화 한번 읽어보세요. 배경설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배경설화 보신 분들은 요 특징도 한번 쭉 찾아봅시다. 향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특징들이 찾아지는지 안 찾아지는지. 작자는 누구예요? 월명사. 사니까 뭐로 끝났어? 스님. 그치? 아, 승려구나. 제목은 제망매가네요. 자, 제자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이 배경설화에 의하면 제사하는 노래네요. 그치? 제사할 때 지냈던 노래다. 망매, 망자는 무슨 말일까? 죽음. 우리가 어떤 망인, 망자라고 할 때 죽음을 얘기하죠. 죽은 사람을. 매는 뭘까? 남매, 자매, 누이를 의미하죠. 그럼 해석을 하면 죽은 누이에 대한 제사 노래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제는 일단 죽은 누이가 나와야 되겠네. 자, 그리고 19체 향가 보니까 몇 줄로 나뉜다고? 4줄, 2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낙구의 구행에는 뭐가 드러나야 된다? 감탄사 어디 있어? 아, 나와 있네.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4줄, 4줄, 2줄 잘라서 한번 봅시다. 자,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해석 다 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생사의 길 무슨 말일까? 삼과 상. 생은 3이야. 삶 3. 3과 4. 죽음의 길이 예 이때 얘가 뭐야? 예 이걸까? 여기에 있음에 있어서 머뭇거리는데 머뭇거린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한번 처리해 봅시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건 바로 해석되죠? 그럼 나 간다는 말도 못했대. 누가 어디로 갔어? 누이가 어디로 갔어? 하늘나라로 갔지. 그럼 이때 나는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체는 누굴까? 누이가 얘기해야 되겠지. 이거는 누이의 나 갈게 안녕 이 얘기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대요. 그럼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화자는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한 걸로 볼 수 있겠네.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구나. 그럼 거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심정, 정서는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갑니까? 어떤 느낌이야? 슬픔 혹은 또 유이가 죽었으니까 안타까움도 느낄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갔니? 그럼 이런 화자의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화자의 주된 정서가 10가지에 대한 내용일 거고 그 앞에 삼과의 죽음은 여기 있어서 머뭇거린다라는 말에서 여기는 어디를 의미한 걸까? Here. 어디를 의미한 걸까? 누가 있는 곳일까? 여기는. 그치? 요 화자가 있는 곳이겠지? 누이는 어디로 갔어? 하늘나라 저승으로 갔지? 그럼 저승에는 삶과 죽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라는 거는 이승일 거예요. 이승. 지금 살아있는 이 장소. 그럼 이 장소에는 삶과 죽음의 길이 있어서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 삶과 죽음을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나 쉽게 죽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슬퍼할 사람들 많어. 알겠지? 자, 머뭇거린다는 거는 두려운 거야. 두려움. 우리는 살아있음에 생과 사의 길 앞에서는 상당히 인간으로서 두려운데 어떻게 누이 너는 그렇게 쉽게 가버릴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해석.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될 거다. 근데 이 정도의 해석 정도는 할 수 있다. 참 우리가 삶과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넌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냐?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화자의 주된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이에요. 자, 두 번째,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은 모르는데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 자, 이에 저에 무슨 말이야? 떨어질 잎처럼 이에 저에 떨어질 잎이래. 이곳에 저곳에 여기저기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났지만 가는 곳은 모르겠어. 자, 우리가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잎이 달려도요. 그 잎은 동시에 떨어지니? 아니지. 누구는 먼저 떨어지고 누구는 나중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까지에서 떨어진 잎사귀들은 가는 곳이 다 어때요? 뿔뿔이 흩어지죠. 요새 보니까 막 꽃은 막 어디에 가서 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쓸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던데. 그럼 여기는 상당히 비유가 많이 쓰였어요. 먼저 쓰이는 표현법 중에 하나 볼까?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법 있니? 표현법, 비유법, 직유법. 오케이. 잎처럼이라고 하는 비유법 중에 직유법이 보이죠? 그럼 떨어지는 잎은 얘들아 뭘 비유한 걸까? 무슨 의미에 대한 직유일까? 그치, 죽음. 죽음이 원관념이고 떨어지다 라는 거는 죽음을 떨어지는 잎으로 비유를 한 거겠죠. 여기 떨어지는 잎 같대 죽음은. 자, 하나 더. 가을 이른 바람입니다. 요 이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니 얘들아? 이르다가 우리 국어에서 3가지 뜻이 있거든. 야, 일러봐. 그럼 말하다지.
그치? 내가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 이르다가 아니라 이때 이르다는 좀 빠르다. 그치? 그럼 가을 이른 바람은 좀 바람이 빨리 불었다라는 거는요, 의미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젊은 나이의 죽음을 두 글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응 지읒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오, 잘하네. 요절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거를요, 우린 요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막 천재들은 다 요절했다라고 보통 보이잖아. 천재 작곡가, 뭐 천재 시인, 천재 가수. 자, 그러니까 요 가을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겠네요. 그리고 누이가 이렇게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한 가지에 났대요. 요런 입은 한 가지에 나겠지? 그럼 누이와 나는 한 가지에서 같이 났겠네. 이 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 그렇지, 부모님, 같은 부모님. 자, 여기에서 한 가지에서 나서 같은 부모님 아래에 있는 관계를 혹시 어려운 말로 동기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간자는 사이. 동기 사이다. 동기라는 단어가 대학 들어가면 동기들 있잖아.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다 지금 다 동기간이야. 왜? 같은 해에 입학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들도 동기 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동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또 이제 화자의 우리 심정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전히 앞에서의 슬픔과 안타까움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추가되는 느낌이, 아, 죽었어, 슬프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몰라? 몰라, 알 수 없어. 어떤 느낌일까? 허무한 느낌이 들죠. 자, 허무하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처리할게요. 무상감을 느끼다. 무상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무상감 바로 처리돼야 돼. 무상감을 느꼈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허무하다. 상자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항상이라는 단어거든요. 무라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허무하지. 오늘 밤에 내가 치킨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왔어. 그럼 나 이제 끝나고 가서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치킨이 없어. 그때 느끼는 감정. 허무함. 무상감이야. 빡치는 거 말고. 자, 그런 허무함을 우리는 무상감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들 처리가 안 돼갖고 많이 틀려오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감정은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무상감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부분 뭐라고요? 라고 하는 요 두 글자를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낙구의 감탄사. 자, 이 감탄사 뒤로부터 한번 봅시다. 이 낙구의 감탄사에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미타찰이라는 공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불교의 요 승려가 지은 거잖아. 극락이라고 한번 보시고요. 혹은 뭐 극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면은 불교의 이상세계, 뭐 서방 정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은요, 전생도 있고요, 현생도 있고요, 또 뭐도 있니? 이후의 삶에 또 환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윤회설 들어는 봤니? 네. 근데 여러분들 불교의 세계관에서 환생을 하는 게 좋은 걸까? 아니요. 왜? 환생하면 아싸 또 사는데? 또 고통을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불교의 목적은요, 내가 수양을 해서, 수련을 해서 그 고통을 끊어내고요, 어디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냐면 부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보살, 부처가 되는 거. 그럼 그 사람은 환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미타찰로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하는 단어. 아까 삼행에서는 나는 간다는 말도 못 이루고 갑니다 할 때 나는 누구였어? 누이였죠. 그럼 이때 나는 누구일까? 화자예요. 오케이. 화자가 미타찰에서 만난대요. 누구를 만나? 누이야 만나겠네. 그럼 이 미타찰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어떤 기능을 해요? 재회의 공간이지. 재회의 공간으로서의 미타찰을 지금 기대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더라.
자, 우리 여기 의고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 요 get의 쓰임 무슨 쓰임이니? get 이번에 시험 범위였잖아. get의 쓰임. 오케이, 의지에 대한 표현. 다른 학교들은 아쉬워하지만 2학기 때 다 나와. 그러면 자, 이 다음에 라고 하는 감탄사 다음에는 이 화자는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에 대한 기대감, 뭐에 대한 의지, 재회, 그리고 만남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요 낙구의 감탄사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시가 전개되는 상황을 시의 전개 상황 혹은 시상 전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럼 시상 전개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앞에 부분에서, 자, 여기가 기, 서, 결,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은 여기 낙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기구와 서까지는, 기서까지는요, 어떤 감정이 주된 감정이었어요? 슬프고 안타깝고 어떻게 무상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 낙구의 감탄사 기준으로, 낙구 감탄사 기준으로는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의지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시상이 그대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이니 아니면 바뀌는 느낌이니? 바뀌는 느낌이지. 그걸 우리 5글자로 시상에, 오케이, 시상이 전환이 일어나는 요 제막매가의 특징을 볼 수 있겠네. 그럼 주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 주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할래? 정서는 다 포함시켜야 돼? 어떤 상황에서 느껴지는 정서 태도? 화자의 누이가 죽은 상황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어땠어? 슬프기만 했니? 태도는 또 마지막에 태도는 재의 의지까지도 보여줬죠. 그래서 그걸 다 포함시켜줘야 돼요. 죽은 누이를 추모했어요. 그리고 재회를 기약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그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또 한 단어 좀 처리를 합시다. 어디냐면요, 요 종교적 승화라는 요 단어예요. 승화라는 단어가 뭘까? 승화. 먼저 화자는 무슨 느낌이 들어? 됐다, 변화했다, 그치? 되었다. 승자는 뭘까? 승. 오케이, 상승해서 변화하였다. 상승시켜서 변화시켜버렸다. 뭐였는데 원래 감정은? 슬픔이었는데, 자, 슬픔이었던 이 화자의 감정이 상승해서 변화됐어요. 뭘로요? 재회의 의지로요. 그치? 그럼 변화된 거 맞네요. 승화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더 쉽게 처리합시다. 뭘로? 극복.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했구나, 이 사람. 자, 승화라는 단어 처리됐어? 그럼 자, 이 제막매가는 옛날 신라시대 사람들 이렇게 썼지만 우리 현대에서도요, 김현승 시인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 김현승 시인이 자녀가 죽고 나서요, 이 사람도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썼냐면 눈물이라는 시를 써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이렇게 시작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종교적 승화에 대한 시를 썼어요. 왜? 그건 유리창. 그거는 승화 안 됐어. 승화 안 됐어. 보고 싶어. 이렇게 끝나. 김현승 시인의 눈물은요, 좀 달라요. 이거는 승화됐어요. 이것도 종교적 승화가 됐어요. 근데 승화시킨 종교가 좀 다르다. 제막매가는 불교, 김현승의 눈물은 기독교.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은 좀 있다. 이 정도. 뭐 밑에 요 비유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 들어가면 그때 더 정확하게 할 거니까, 향가가 이런 느낌들이 있구나, 이런 형식적 특징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지금 정리해 두시고, 자, 앞으로 가서 우리 한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5페이지 한시.
요 한시에 대한 뜻을 한번 정리해 보자. 한시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한문시, 한문시. 한문시. 한역시라고 하면은 말이 돼, 안 돼? 한역시 하면 이거 완전 틀려요. 한역은 우리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역수출한 거야. 어디로? 중국으로. 한역이란 단어는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실에, 자,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정형시. 무슨 뜻이니?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럼 이거 한문으로 된 중국시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우리 문학에서 배워? 이거 쓴 사람은 누구니까? 그래, 최치원. 최치원은 어느 나라 사람? 신라시대 사람. 을지문덕. 을지문덕 어느 나라 사람? 고구려. 오케이. 정약용은 어느 나라 사람? 조선. 그치? 자, 그러나 한시의 방법에 따라 지은 한문시예요. 한문시, 한문시. 그럼 우리는, 자, 여러분들 한자 세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우리한테 줄 때 한자로 줄까? 아니지, 다 뭐 해서 줄까? 해석해서 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자. 전개 과정을 보면, 자, 언제부터 요 한문시가 쓰였다고요? 한시가 쓰였다고요? 삼국시대부터 동일신라, 고려, 조선전기, 후기. 지금 현재에서는 쓰일까 안 쓰일까? 현대시대에서. 현재, 지금 now. 쓰인다, 손. 안 쓰인다, 손.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문시, 한시 작가였어. 그러면은 쓰여요. 지금 현재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언제? 2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한자로 계속 시를 쓰셨어요. 계속 의뢰가 들어와서. 근데 시를 쓰는데 되게 어려워. 이거는 내가 한문을 공부했는데도 쓰일 수 있는 막 우리가 글자가 이 단어는 쓸 수 있고 이 글자는 못 쓰고 막 그런 게 다 법칙이 정해져 있어. 왜냐면 얘는 정형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는 모르겠더라고. 자, 밑에 그럼 형식적인 측면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사실 요 정도도 몰라도 돼. 우리 한문에 대해서 공부해 안 해? 안 하니까. 근데 요 정도는 한번 보자. 5글자로 되면 무슨 시? 5원. 7글자로 되면 무슨 시? 7원. 자, 그리고 같은 한자를 일정한 위치에 둔다. 현대말로 라임을 맞춥니다. 라임을 맞춰줘야 돼요.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5원시, 7원시. 그리고 일정하게 라임을 준다. 요것만 알아도 사실 몰라도 괜찮아. 한시에 대한 우리 형식적인 측면은. 그러면 한번 또 이제 보러 갑시다. 15페이지. 제가야산 독서당. 형식적인 측면만 먼저 볼게요. 자, 한 줄에 몇 글자? 광분, 첩석, 후, 중, 만. 7글자. 그럼 무슨 시? 7원시. 끝. 오케이. 자, 여기 라임이 있나 한번 보자. 간, 산, 안. 라임이 맞춰지니? 이게 라임이야. 이렇게 라임을 맞춰준다고. 이 정도 알면은 한시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측면 다 공부한 거예요. 끝. 왜냐면 한시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해석을 주겠지, 우리한테. 자, 뒤로도 넘어가자. 추야우중. 이따 다시 앞에 돌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시? 5원시. 여기도 우리 라인 맞췄나 볼까? 심. 심은 좀 이상하지 않니? 이게 한국 발음이 심이지. 중국식 발음은 왜? 그런 발음이야. 그러니까 좀 소리가 맞는 느낌이 들지? 오케이. 어디? 여기 받침이 없잖아. 음이랑 뭐 같은 거잖아요. 받침이 없잖아. 그게 또 정해져 있어요. 받침 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요 세 번째는요, 안 맞춰도 돼요. 요게 한시 작법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안 맞춰도 돼. 근데 나머지는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제가야산 독서당.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모르는 단어들을 또 처리 먼저 해봅시다. 제가야산 독서당.
그리고 첫 행에서 두 번째 행에서는 주어도 한번 찾아봐. 주어. 첫 행에서 주어는 누굴까?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에 지척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오케이,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지척이라고 해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 야, 이 지척이라는 단어는 삼척동자도 알아. 할 때 그 척, 삼척. 척은 무슨 단위일까? 척. 자, 여러분들 이 삼척이라고 하는 척자는요, 성인 남성의 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래요. 요 단어가 원래 자척이라고 쓰이거든요. 자. 여기 센티미터가 있는 자. 가장 유명한 자가 몇 센치자야? 그래, 여러분들 세대는 15cm자더라고. 우리 세대는 30cm자인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cm? 30cm 정도 되는. 보통 한 27, 8cm를 얘기하는데 요 척의 거리는요 한 30cm 정도. 성인 남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성인 남성의 알았지? 성인 남성의 미안해, 나도 이렇게 좀 짧어. 나도 이게 30cm가 안 돼. 자, 그러면 가까운 거리거든요. 지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눈앞에 한 요 정도, 한 30cm 되는 거리를 우리가 지척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까운 거리에서의 소리도 못 알아듣는데요. 왜? 누군가 미친 듯 달리는데 누가? Who, what, 뭐가? 모르겠어 아직은. 자, 10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10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12라고 쓰는데 한자가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요 12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 어떤 그 옛날 집에 대문의 의미로 쓰이는 12가 있어요. 살인문이라고 하거든. 그 민속촌에 가면 그 앞에 있는 큰 대문. 자, 두 번째 의미가 여자 종의 의미가 있어요. 부인 옆에 이렇게 수발을 드는 여자 종. 근데 세 번째 의미는 시시비비를 가리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너 나한테 왜 시비야? 그 단어. 무슨 말이니? 시비 거는 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그냥 우린 시비라고 생각을 하지. 야, 이 시비. 한자였어, 이거. 시시비리는 옳다, 그르다.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야. 너 왜 자꾸만 내가 말하는 거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의 태도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태도야? 좀 짜증나는 태도인 거지? 자, 요런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시시비비로 쓰인 거예요. 10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고전에서.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때려 맞춰야 돼. 10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 그럼 요 정도 단어들은 몰랐을 거니까 이제 다시 처리를 해봅시다. 자, 첩처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봉우리를 울립니다.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위 사이를 누가 달려가는 거야?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달려가겠지. 그래서 지척에서 하는 소리도 분간하기가 어려워. 왜? 여기서 꽈과과 이렇게 울리니까. 뭔가 되게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거겠네. 그치?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아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분간하기 어려워서 안 들리는 거네요. 뭔가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들릴까봐 걱정돼요. 자, 시비하는 소리. 자, 시비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내 귀에 들릴 것 같아서. 시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잘 그리지 않니? 자, 마지막.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는 시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봉우리 소리마다 달리면서 울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였을까? 물소리였겠네. 이렇게 물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면서
가까운 소리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려 있고요. 나는 이 시빗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렇게 산 봉우리 주변에다가 산 주변에다가 온통 물로 둘러버렸대요. 그럼 시빗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디로 온 것 같아요? 산으로, 물로 온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퀴즈. 이 화자는 자연이 좋아서 이쪽으로 온 걸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끊어보세요. 제가야산 독서당. 그럼 요 제자는요, 제망매가의 제자랑 똑같은지 한자가 똑같은지 한번 볼래? 왼쪽에 제망매가의 제자와 다르지? 그럼 요때의 제는요, 제작하다. 가야산, 산이에요. 가야산 어디 있냐면 신라의 가야산. 독서당은 독서당이라고 하는 요 건물. 아, 가야산에 독서당을 짓고 거기서 지은 시구나. 왜 지었어요? 이 시비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누구의 말일까? 동물들이 하나? 아니지, 사람의 소리겠지? 자, 이런 사람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는 이쪽 자연으로 오게 된 거네. 그럼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뭐예요? 속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은둔 또는 은거하려고 하는 이런 주제의식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무슨 작품인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만 또 봅시다. 주관적 변용.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고요. 혹은 자연물에 대한. 자연물에 대한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변용이란 말부터 처리 한번 해보자. 변용, 무슨 말일까? 이 자연물에 대해서 변용했대. 무슨 말처럼 느껴져? 용, 사용 혹은 수용. 아, 그렇게 받아들였냐 봐. 변은 바꿔주고 변화시켜서. 그럼 자연물을 변화시켜서 받아들였어, 수용했어, 사용했어. 근데 주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관적. 얘들아, 주관적.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자연물을 바꿔버린 부분을 찾아봅시다. 위에 네 줄에서. 자연물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받아들인 곳. 이 사람은 지금 물을 어떻게 했대? 둘러버렸대. 얘 마법사야? 아니면 뭐 건설회사 사장이야? 어떻게 물을 다 둘러버릴 수 있겠니? 사실은 누가 어디로 들어간 건데? 그렇지, 화자인 내가 어디로 들어온 건데? 이쪽 자연으로 들어온 건데 마치 자기가 둘렀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연결 지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 표현은요. 이번에 2학년 문학시험에서 중간고사 때 요 시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갖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는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왜 이 사람이 자연으로 왔는지, 그리고 하나의 개념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는 이 고전 작품의 고전 시가에 대해서 주로 쓰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뒤로 가서 취하우증은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역시도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네요. 최치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뭐 신라시대 육두품 지식인이다. 그리고 당나라의 빈곤가에 합격했다. 이 정도 아마 공부했을 거야. 자, 추자는 무슨 말일까? 춘하, 추동 할 때 추인데. 가을, 야자는요? 밤야, 우는요? 비우, 중은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가운데야? 가을 밤에 비 오는 중에 라는 거지? 아, 가을 밤에 비 오는 중에 쓴 시구나. 그래?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보자.
가을 바람에 이렇게 힘들어 읊고 있지만 세상에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요? 아우 속상해. 그치? 속상해. 나 알아준 사람 없어. 창밖엔 깊은 밤비 내리는데 등불 앞에서 말리 밖으로 마음이 향하네.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 이런 의미일 것 같기도 한데, 자,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왜냐면 주제를 한번 볼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자, 이 사람이, 이 최치원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신라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신라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야? 신라에서는 이 사람을 더 높은 지위를 줄 수 있었나? 아니요.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리 밖으로 마음이 향한 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가서 나를 알아주는 곳에 가고 싶다. 혹은 아까 읽었던 제 가야산 독서당처럼 나 자연으로 그냥 떠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혹은 이 사람이 지금 당나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의 해석은요.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서도 될 수 있고 저런 상황에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상황에서 이 시를 썼나요? 누구 만나야 알 수 있어? 최치원을 만나야 알 수 있지? 그럼 당나라에 있는 상황에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나라에서는 혼자서 유학 중이니까 되게 외로워. 그런 상황에서 말리 밖으로 마음이 향한다는 건 어디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걸까? 그렇지, 고향 신라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이 더 맞냐 틀리냐를 놓고 우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이 작가가 시를 쓰고 나면요, 그 시는요, 그 작가께 아니라요, 해석하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 아, 이렇게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구나. 항상 시를 해석할 때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을 하세요. 이 가능성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개연성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시를 공부할 때 너무 필연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느낌으로 시를 해석해야 되는구나.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해? 시에 있어서의 화자의 처지, 배경, 상황, 거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화자의 상황, 그리고 처지를 꼭 읽어주고 거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읽어주면 그게 시의 독해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절반까지 다 한 거예요. 이게 안 잡히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고난을 겪어? 외부시.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혹은 보기의 시. 근데 이걸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항상. 선생님, 개연성의 반대말이 필연성.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한시는 뭐 그렇게 크게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요 제갈산 독서당의 자연물에 대한 주관적 변형 요거 하나, 그리고 제막매가는 공부할 필요는 좀 있어요. 향찰로 쓰인 향가의 작품이다. 19채 향가는 정형시다. 그리고 정형적인 특징이 있고 나중에 시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막매가의 442로 끊기는 부분에서 내용적인 측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도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은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시리부터 시작되는 고려 가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